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온한 노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소중한 건강 이야기를 이끌어갈 박지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편안한 잠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이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서만 5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며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오신 우리 시대의 진정한 명의 김영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지훈 씨,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영호입니다. 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은 그 아픔 뒤에 숨겨진 고독과 두려움을 안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 잠을 못 이루는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보고 겪은 수많은 임상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제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사실 저희 채널에 들어오는 사연들만 봐도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깼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은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박사님께서는 평소에 이 증상이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해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야간다리 쥐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훈 씨. 사실 많은 분이 쥐가 나는 것을 그냥 근육이 좀 뭉친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의사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간다리 경련, 즉 쥐라는 현상은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혈관계가 보내는 일종의 비상 사이렌과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그중 약 20%는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다리를 절거나 심지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나 유럽의 주요 대학 병원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야간에 반복되는 심한 다리 쥐는 심혈관 질환이나 말초동맥 질환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통계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혈액 속에 생긴 작은 피떡인 혈전이 혈관을 막기 시작하면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그때 근육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쥐라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마그네슘 부족이겠지 하며 영양제 한 알로 때우려 하니 의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말씀하신 통계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두 분 중 한 분이 겪고 계신데 그중 상당수가 위험한 신호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박사님, 단순히 근육이 피로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쥐와 박사님이 말씀하신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혈관 질환을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직전에 발견했던 사례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일반적인 쥐는 보통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면 금방 풀리고 그 뒤에는 통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하는 위험한 쥐는 몇 가지 명확한 징후가 있습니다. 우선 한쪽 다리만 유독 붓거나 피부 색깔이 붉게 변하면서 만졌을 때 뜨거운 열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100% 혈관 내부에 혈전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다리를 주무르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환자분은 밤마다 쥐가 난다고 해서 아내분에게 다리를 3개 주무르라고 시키셨는데 나중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혈관이 심하게 막혀 다리 조직이 괴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다리를 주무르는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제가 쥐가 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주물러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이 쥐라는 현상이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우리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야 할 한밤중에만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것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몸은 참 신비로우면서도 노화 앞에서는 정직합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두 가지 센서가 있어요. 하나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센서고 다른 하나는 이완시켜 쉬게 하는 센서죠. 젊었을 때는 이 조화가 완벽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낡아서 고장이 납니다. 특히 우리가 잘 때 이불의 무게 때문에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이때 종아리 근육은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고장난 신경 센서가 갑자기 엑셀을 꽉 밟아버리는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영양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신경 전달 체계의 노후화와 물리적인 자세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마그네슘만 드시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신경의 피로와 혈류의 흐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밤마다 겪는 그 짧은 통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의 이곳저곳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밤새 혼자 다리를 부여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이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박사님께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하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고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르신들의 표정만 봐도 그분이 밤새 안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성북구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분은 평소 동네에서 알아주는 등산 많이 하셨고 일주일에 3번은 꼭 뒷산을 오를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은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눈밑이 휑하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냐고 여쭤보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던 겁니다. 산을 오를 때는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다리가 밤만 되면 지옥 같은 통증을 안겨주는 배신자로 변해버린 것이죠. 밤이 오는 게 무섭다는 그 말씀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 잠자리에서 그런 공포를 느끼셨다면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렸을 것 같은데 박 어르신께서는 그 통증을 어떻게 견디고 계셨던 건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분들은 그 고통의 깊이를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박 어르신처럼 혼자 참아내고 계셨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박 어르신은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상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등산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근육이 놀랐겠거니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쥐가 한 번 나면 20분 넘게 다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서 풀리지 않았죠. 옆에서 자던 할머니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밤마다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 주느라 두 분 다 불면증에 걸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내가 이렇게 늙어서 마누라 고생이나 시키고 이제 산에도 못 가고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불안감이 육체적 통증보다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이 이런 야간다리 쥐를 경험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하십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분이 밤마다 아내분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박사님, 박 어르신처럼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이 증상을 방치했을 때
정말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거나 더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보셨을 때 박 어르신의 상태가 왜 그렇게 위험한 신호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 어르신의 다리를 제가 직접 만져보고 검사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게 아니라 혈류 순환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이대로 며칠만 더 방치했다면 박 어르신은 등산은커녕 정말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죠.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살려달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지만 의사인 제 귀에는 그게 진짜 몸의 아우성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그날 제 진료실에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건 아마도 고통에 대한 서러움과 이제야 원인을 알았다는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박사님, 방금 박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쥐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사 먹거나 식단을 갑자기 바꾸는 것들 말이죠. 사실 이런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먹거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착각들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자가 진단과 영양제 맹신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확신하시죠. 실제로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야간다리 쥐의 원인 중 마그네슘 결핍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 특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비싼 영양제를 몇 종류씩 챙겨 드시죠. 마그네슘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주거나 설사를 유발하고 위장장애를 일으켜 기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제 진료실에 오실 때 이미 3종류의 마그네슘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이 정답이 아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이 약통을 다시 확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영양제 외에도 평소 식습관에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것들이 오히려 다리 건강이나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고 채소 위주로만 식사하시거나 특정 음식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어르신들 식단을 보면 고기는 몸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멀리하시고 밥과 나물 위주로만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근육을 지키고 신경을 튼튼하게 하려면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필수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전선의 피복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쥐가 더 잘 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 B군이 결핍된 노인 그룹에서 신경통과 근육 경련 발생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관에 좋다고 해서 양파즙이나 특정 즙을 과도하게 드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농축된 즙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해 오히려 근육 수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 대신 약이나 즙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몸의 자정 능력을 망가뜨리는 셈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것들이 오히려 몸을 공격하고 있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핵심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말로 우리가 식탁 위에서 실천해야 할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싼 보약 대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비싼 보약 대신 오징어나 문어 같은 해산물을 일주일에 2-3번은 꼭 드시라고 권합니다. 해산물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는 천연 피로 해소제입니다. 일본의 장수마을 연구를 보면 타우린 섭취량이 높은 노인들이 근육 경련이나 혈관 질환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안 드시는데 혈액이 걸쭉해지면 야간쥐는 더 심해집니다.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식사 때는 단백질을 잊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영양제 열 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영양제를 끊고 식단을 바꾸면서 속도 편해지고 다리 힘도 되찾으셨죠.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정말 기본을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쥐가 났을 때 대처법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박 어르신 사연에서도 아내분이 밤마다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부모님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효도하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셨던 사례 중에 이렇게 잘못된 대처로 증상을 악화시켰던 또 다른 분의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행하는 효도가 어떻게 환자를 힘들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부산에서 올라오셨던 68세. 이 어르신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이분은 무려 3년 동안 야간쥐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자제분들이 효심이 깊어서 좋다는 마그네슘 영양제는 다 사다 드리고 밤마다 순번을 정해서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고 해요. 이 어르신은 아이들이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아파도 꾹 참으며 주무름을 받으셨는데 나중에는 종아리 근육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근육 섬유가 곳곳에 파열되어 있었고 혈관벽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쥐가 나서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을 때 억지로 힘을 가해 누르는 것은 이미 팽팽해진 고무줄을 칼로 긋는 것과 같습니다. 효도가 오히려 어머니의 다리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아이들이 주물러 준 다리가 사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니 자제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이 어르신께서는 영양제도 정말 열심히 드셨다고 하셨는데 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증상이 나빠지기만 했던 건가요? 단순히 주무르는 문제 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활 속에 결정적인 잘못이 또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어르신은 마그네슘 수치도 정상이었고 신체 기능도 나이에 비해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실 환경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아주 무거운 전통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셨는데 그 무게가 다리를 밤새도록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목을 아래로 꺾이게 만들면 종아리 근육이 밤새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신경 센서를 자극해 쥐를 유발하는 것이죠. 또한 이 어르신은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계셨는데 특정 고지혈증 약 성분이 근육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영양제만 추가하니 몸 안에서는 약물들끼리 충돌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무거운 이불과 매일 먹는 약이 원인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어르신은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셨나요? 박사님께서 처방해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 자제분들과의 관계나 이 어르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려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제분들에게 다리를 절대 주무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이 어르신께 가벼운 오리털 이불로 바꾸게 하고 잠들기 전 15분 동안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주치의와 상의해서 성분을 조절하도록 도와드렸죠. 신기하게도 단 2주 만에 3년 동안 매일 밤 찾아오던 쥐가 멈췄습니다. 자제분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효도가 독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밤마다 주무르는 대신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격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이 어르신은 이제 잠자는 게 무섭지 않다며 소녀처럼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결국 정확한 지식 없는 열정보다는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차분한 관심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건강에 대해 안다고 자만했던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쥐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영양 부족이 아니라 침구류나 복용하는 약, 그리고 신경의 오작동 때문이라는 사실은 정말 많은 어르신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시면서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까지도 어루만져 오셨잖아요. 혹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거나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되새겨준 특별한 환자분이 또 계셨을까요?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잊지 못하는 분 중 한 분이 85세 최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고 쥐가 너무 자주 나서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포기하려 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의 회복 과정은 현대의학의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강한 의지와 지혜로운 대처가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단순히 병원에서 주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신경 안정법과 식습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특히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근육 경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몸소 보여주셨죠.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수록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 경련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편안하다, 내 다리는 건강하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신경의 긴장을 푸셨습니다. 85세의 연세에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병을 극복하셨다니 정말 경이롭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실제 신경계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최 어르신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루틴을 지키셨던 건가요? 그리고 박사님이 강조하신 과학적인 근거들 중에서 이분에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최 어르신은 제가 말씀드린 신경 비타민 섭취와 발목 스트레칭을 하루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위해 매일 삶은 달걀과 생선을 드셨고 무엇보다 잠들기 전 발목 밑에 쿠션을 받쳐서 심장보다 발을 높게 두는 자세를 유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자세가 정맥 혈류의 귀환을 도와 다리의 부종을 빼고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것이죠. 독일의 재활의학 보고서에서도 이 자세가 야간 근육 경련 환자의 통증 강도를 50% 이상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처음 한 달은 고전하셨지만 석 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분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을 보았을 때 저는 데이터보다 강한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애착과 올바른 정보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보다 강한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말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결국 박사님이 제시해 주시는 과학적 근거들은 그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박사님, 최 어르신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과학적 요법들을 실천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혹은 어르신들이 잘못 이해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족욕물을 너무 뜨겁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르신들은 물이 뜨거워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놀라게 하고 피부 건조증을 유발해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더 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당하죠.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가 날 것 같을 때 너무 강하게 발을 당기면 근육이 파열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 어르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하지 않게 꾸준히 그리고 과학적 원리를 믿고 천천히 몸을 적응시킨 데 있습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는 동반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쥐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교한 신호라는 점을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쥐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쥐가 나도 금방 풀리지만 어떤 분들은 그 후에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치명적인 전조 증상들이 있을까요? 박사님께서 보셨던 사례 중에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들려주세요. 정말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오셨던 80세 최 어르신의 경우인데 이분은 밤마다 쥐가 나는 건 물론이고 낮에도 조금만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자꾸 쉬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쥐가 너무 심하게 났고
다음날 아침을 보니 한쪽 종아리가 반대편보다 훨씬 퉁퉁 부어 있었죠. 가족들은 그냥 쥐가 심하게 나서 부었나 보다 하고 파스를 붙여드렸는데 사실 그건 쥐가 아니라 신부정맥 혈전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혈전이 혈관을 꽉 막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검사했을 때 이미 혈전이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급사하실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급사하실 수도 있었다니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이야기네요. 단순히 쥐가 나서 부은 건지 아니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무서운 혈전 때문인지 일반인들이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80세 최어르신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체적인 신체 변화들이 궁금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본인의 다리를 확인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근육 문제로 쥐가 난 것이라면 양쪽 다리 굵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 종아리만 유독 붓고 피부색이 보라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했다면 이건 혈관에 피떡이 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발등의 맥박을 짚어보는 겁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을 때 콩닥콩닥하고 맥박이 느껴져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만약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다면 이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80세 최어르신은 제가 발등 맥박을 확인했을 때 거의 잡히지 않았죠. 이럴 때는 주무르는 게 아니라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양쪽 다리 비교와 발등 맥박 확인,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생명을 구할 수 있겠군요. 근데 박사님, 어떤 분들은 통증은 아닌데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호소하시기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편하고 다리를 움직여야 좀 살 것 같다는 이런 증상들도 쥐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런 기분 나쁜 감각들이 보내는 경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또 다른 질환입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억누를 수 없는 불편함이죠. 어르신들은 흔히 다리가 근질근질하다거나 속에서 뭐가 기어다닌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건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의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쥐 잡는 약이나 마그네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죠.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증상과 쥐를 혼동하셔서 엉뚱한 약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질환마다 해결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 증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고 그 사이에 병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뱉는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첫걸음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것들 중에 뜻밖에도 다리 건강이나 쥐를 유발하는 데 일조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일단 챙겨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야간쥐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반전 식재료나 습관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양파즙이나 마늘즙 같은 건강즙을 매일 서너 포씩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농축된 형태의 식품은 전해질 농도를 급격히 변화시켜 오히려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과도한 칼륨 섭취는 근육의 이완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죠. 독일 미넨 대학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건강즙을 과다 복용한 노인 그룹에서 원인 모를 근육 경련 수치가 일반 그룹보다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채소를 드시는 건 좋지만 농축된 즙은 약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즙이 근육 경련을 부를 수도 있다니 정말 의외입니다.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즐기는 기호식품이나 식후 습관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식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나 혈액순환에 좋다고 마시는 반주 한 잔 같은 것들도 다리쥐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소화가 잘 된다고 혹은 혈압에 좋다고 식후에 커피나 진한 차를 즐기시죠. 하지만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소변으로 강제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밤새 쥐가 나지 않으려면 전해질이 근육에 머물러야 하는데 낮에 마신 커피 몇 잔이 그 귀한 영양소를 다 뺏어가는 셈입니다. 술은 더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분을 엄청나게 소모하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해지고 결국 밤사이에 종아리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져 쥐가 나는 것입니다. 밤마다 쥐가 나서 고생하신다면 당장 술과 커피부터 줄여보세요. 영양제보다 이 나쁜 습관 하나를 끊는 것이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길입니다. 커피와 술이 우리 몸의 귀한 전해질을 뺏어가고 있었다니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라도 멀리 하셔야겠네요. 박사님,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 챙겨 먹어야 할 다리 건강의 1등 공신은 무엇인가요? 아까 타우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신경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팁을 주신다면요. 저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전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필수 연료입니다. 노르웨이 수산물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고등어와 연어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노인들은 말초 신경 손상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바나나보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권합니다. 바나나도 좋지만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과 철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하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 자체가 소화 효소를 도와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약이 아닌 밥상 위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50년 동안 제가 만난 2만 명의 환자에게 공통으로 전했던 최고의 비방입니다. 박사님과 대화를 나눌수록 건강은 정말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양제보다는 밥상 습관을 바꾸고 나쁜 기호식품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런데 박사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습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쥐가 났을 때 단 3초 만에 통증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쥐가 아예 안 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이 방법으로 인생이 바뀐 환자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실 수 있나요? 광주에서 오셨던 75세 김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이분은 밤마다 쥐가 나면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느라 본인은 물론이고 할아버지까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사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께 알려드린 건 돈 한 푼 안 드는 딱 2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상호 억제법과 인중 자극법이죠. 김 어르신은 처음엔 에이 선생님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천해보게 했더니 그날 밤 이후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바로 실천하면 통증이 뇌로 전달되기 전에 차단되거든요. 단 3초 만에 통증을 없앤다니 정말 마법 같은 이야기네요. 상호 억제법과 인중 자극법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김 어르신이 하셨던 그 방법을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상호 억제법은 우리 몸의 시소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 뒤쪽 근육이 뭉쳤을 때 반대편인 앞쪽 정강이 근육에 강하게 힘을 주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뒤쪽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김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최대한 강하게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강이에 빡하고 힘이 들어가면서 종아리 근육은 강제로 이완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반사신경 법칙이라 100% 통합니다. 또 하나, 인중자극법은 너무 아파서 손을 쓸 수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코와 입 사이에 인중을 손가락으로 아주 세게 꼬집거나 누르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더 강하고 예리한 인중의 신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걸 관문조절설이라고 하는데 더 큰 신호가 작은 신호를 덮어버리는 원리죠. 발가락을 코 쪽으로 당기고 인중을 세게 누른다. 정말 간단하네요. 김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배우신 후에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그리고 그전까지 10년 동안 고생하셨던 게 허무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한 사람의 노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요? 김 어르신은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쥐가 나면 한참을 뒹굴며 고생하느라 다음 날까지 다리가 뻐근했는데 이제는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키니 잠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죠. 남편분도 이제는 밤에 안 깨도 된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김 어르신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더 이상 밤이 두려운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하나만 준비해 두세요. 손이 발에 안 닿으면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당기면 되니까요.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1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 어르신부터 김 어르신까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쳤던 건강의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평생 2만 명의 환자를 돌보신 박사님의 그 방대한 경험을 딱 3가지로 요약해 주신다면 무엇이 될까요? 60대부터 90대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 3가지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하는 박사님만의 골든 룰이 궁금합니다. 과학적인 확신과 함께 따뜻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진료실에서 지켜온 철학이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황금률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과잉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쥐가 나면 무작정 마그네슘 약부터 찾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대로 혈관 질환의 신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양쪽 다리 굵기를 비교하고 발등 맥박을 확인하는 그 1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미국의 노인병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진단만으로도 노인성 혈관 질환의 치명률을 7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며 약을 늘리기보다 내 몸을 찬찬히 살피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소리를 정확히 읽어내는 지혜가 첫 번째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놓치기 쉬우면서도 꾸준히 실천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무거운 이불을 치우고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는 것. 이 사소한 행동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개선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실제로 영국의 수면과학연구소에서는 수면 환경의 물리적 압박만 제거해도 야간 경련 횟수가 40%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식탁 위의 연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비싼 보약 대신 비타민 B군과 타우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오징어, 그리고 제철 채소를 즐기세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에서 온 건강한 연료로 신경과 근육을 채우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내 몸 살피기, 환경 바꾸기, 그리고 식탁 개선하기, 이 3가지가 박사님이 전수해 주시는 건강의 정수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 통증 때문에 혹은 다가올 밤이 두려워 걱정하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의사로서 또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병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통증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적이 아니라 조금 더 쉬어가라고, 더 세심하게 돌봐달라고 몸이 보내는 다정한 편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박 어르신이 다시 산에 오르시고 김 어르신이 꿀잠을 주무시는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여전히 튼튼하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부디 2다리 쭉 뻗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꿈을 꾸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셔서 가슴 깊이 감사합니다.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의학 정보를 넘어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가슴속에 잘 담으셨나요? 저희 평온한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이 늘 개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훈 씨, 오늘 저도 덕분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수술대 위가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 제 얼굴을 떠올리며 인중 한번 눌러보시고 다리 밑에 쿠션 하나 받치면서 아, 오늘 밤은 참 편안하겠구나 라고 미소 지으신다면 저에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할 자격이 있고 평온할 권리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는 의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유익하고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밤마다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끝내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평온한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